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에서 한국에 밀어붙이기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초유의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 지상 샘플지엠에서 제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내뱉은 이 말은 현재 워싱턴 펜타곤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간의 치열한 수싸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사진 한 장 보고 계시죠? 브런슨 사령관이 연단에서 저 발언을 쏟아내던 그 순간입니다. 표정을 보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뭔가 강하게 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보이면 상황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구조적 권력 이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이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장의 구조를 설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반전이 3번 나오는데 세 번째 반전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 못한 결론이 나와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군사 권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까지 같이 흔드는 권력 이동입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의미는 단순히 전쟁 지휘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무기체계 선택권과 방산 생태계 전체를 직접 설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군산 복합체 구조의 재편 신호예요. 미국이 설계하고 팔아온 무기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 쪽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 재팬 군사 커뮤니티에 이 소식이 퍼지면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제일 많이 공감받은 댓글이 15,000개 좋아요를 받았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미국 없이도 전쟁 지속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가 됐다. 이건 동북아 균형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다. 다음으로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12,000개 좋아요였어요. 우리가 미국 눈치 보는 동안 한국은 이미 혼자 설 준비를 끝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다. 경쟁국이 먼저 인정하고 있다는 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핵심 포인트 하나 짚고 갑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무기 자체가 아닙니다. 생산 속도입니다.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천모 같은 시스템을 단기간에 양산하면서 전쟁 지속 능력을 산업으로 전환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기 보유국이 아니라 전시 제조국이라는 의미예요. 유럽 국가들이 전차 한 대 받는데 몇 년이 걸릴 때 한국은 몇 주 단위로 납품합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가 줄 서서 한국 무기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잠깐 구조 하나만 짚어볼게요. 전작권은 군대 지휘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달 권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누가 작전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어떤 무기를 쓰는지가 결정되고 그게 곧 어떤 기업이 성장하느냐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군사 문제가 아니라 산업 주도권 문제입니다. 전작권 하나가 방산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 내부 반응도 짚고 갑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서 한국을 특정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 가능한 재래식 전력. 이건 단순 칭찬이 아니에요. 전략 재배치 신호입니다. 미국이 일본 중심 구조에서 한국 중심 구조로 일부 축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실제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야후 재팬에서 이 보고서 내용이 공유되자 미국이 일본을 버리려는 신호냐 이런 반응이 쏟아졌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죠. 자, 이제 첫 번째 반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분석해보면 반대입니다. 한국의 구조가 이미 미국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완성돼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선택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군 구조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와요. K9, 천무, 현무 계열, KF-21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있고 실시간 정보 체계와 연결되는 순간 즉시 연합작전이 가능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야후 재팬 댓글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방어 국가가 아니라 공격 지속 국가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빠져도 가장 오래 버틸 나라는 한국이다. 두 번째 반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작권을 감정적으로 봐요. 미국에서 벗어난다, 독립한다 이런 프레임인데 실제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전작권을 가져오는 순간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력이 올라가거든요.
한국이 제공하는 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중국 견제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일본, 호주, 필리핀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지만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은 제한적이에요. 반면 한국은 이미 전방 배치 구조가 완성돼 있고 즉시 작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권을 돌려받는 순간 한국은 미국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버텨줄게. 그 대가로 기술 이전해줘. 방산 수출 막지 마. 주둔 비용 협상하자. 이게 가능해지는 구조예요. 전자권이 군사 주권을 넘어서 경제 협상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일본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이 화제가 됐어요.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오면 미국 방산업체들이 타격을 입는다.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채운다. 이건 단순한 군사 이전이 아니라 산업한도 이전이다. 세 번째 반전, 오늘 핵심입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은 무기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최첨단 무기 하나가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량이 전쟁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세계에서 전시 공급국 자격을 갖춘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정도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생산 라인 돌리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한국은 이미 그 반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브런슨 사령관이 밤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없으면 전장 유지가 어렵다. 이 문장이 미국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자위대 출신 예비역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한국은 이제 방어선이 아니라 전장 허브다. 이건 일본 중심 전략이 아니라 한국 중심 재편이다. 우리가 4년 전에 경고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 자위대 출신들이 이 정도 인정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미국 기술을 받아 방위 산업을 키워왔는데 한국이 그 시장에서 더 빠르고 저렴한 대안으로 자리 잡는 걸 가장 경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폴란드가 일본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한 이후 일본 방위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단순한 무기계약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지금 구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은 미국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독자성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중간 상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점입니다. 야후 재팬의 한 댓글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정리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전자권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게 전자권을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을 제시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이제 헷갈린다. 이 댓글 하나가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 흐름을 제대로 잡으면 10년 뒤 동아시아는 지금과 전혀 다른 판이 됩니다. 방산 수출 규모, 군사 외교 주도권, 심지어 경제 협상 테이블에서의 위치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에요. 국가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초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직접 여쭤볼게요. 한국이 전자권을 돌려받는 게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담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 한국이 이 흐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10년 뒤 동아시아 구조는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댓글에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흥미로운 댓글에는 직접 답글 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니다.